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번 6월 고1 모의고사의 마지막 지문이었던 잡노래 그리고 귓돌이 저깃돌이 이옥의 어부 이 세 가지 작품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단 고전문학이라는 겁니다. 자, 가는 민요가 되겠고, 귓돌이는 사설 시조가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옥의 어부는 고전 수필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가는 잡노래라고 하는 민요인데 대구 지방에서 불려 내려오던 민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민요는 양반의 노래입니까? 서민의 노래입니까? 서민들의 노래죠. 민요가 그 백성 민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의 노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솔직하고 소박한 그런 정서가 드러나는 노래가 바로 민요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죠.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지금 벌써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거는 형식적인 요소입니다. 형식적인 요소. 딱 보면 지금 글자 수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죠.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자, 이걸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사사조라고 합니다. 글자가 사사사사 글자가 반복되는 걸 사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래의 음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보는 한 줄에 몇 번 걸음을 걷느냐인데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염치불구 이내자마 검치두덕 이내자마. 그래서 한 줄에 4번 걸음을 걷는 사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문학을 접할 때 주로 이제 사음보의 그 작품은 대표적으로 시조가 있고요, 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민요가 있는데, 자, 시조랑 가사는 100% 사음보고 거의, 그다음에 민요는 삼음보 또는 사음보인데 이 작품은 이제 사음보의 민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해석 한번 가볼게요. 지금 자마자마 짙은 자마, 지금 잠을 부르고 있죠. 지금 벌써 그 노래의 소통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시의 화자는 누굽니까? 화자는 뭐야? 염치불구 인의 자마, 나의 자마, 그다음에 이 시는 나 1인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자는 나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청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특이하게도 청자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잠이죠. 지금 잠한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이 시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자마, 이 짙은 잠, 그러니까 잠이 아주 심하게 오나 봐요. 지금 제가 볼 땐 공부할 때 졸린 여러분들이 딱 이 부르기에 적절한 노래입니다. 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이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의라고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의 눈에 쌓인 자마. 자, 지금 보면은 잠이 짙다고 하고 내 눈에 쌓였대요. 그러면 지금 잠이 보통 졸리게 오는 게 아니고 엄청 졸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자야 되는 상황입니까? 자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잠이 막 오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야, 염치 없는 내 자마 검치도덕. 여기 검치도덕은 밑에 보면은 욕심 언덕이라는 뜻이라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참 언덕처럼 잠이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쌓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약간 언어 유희도 드러나죠. 라임 맞추고 있죠. 약간 스윙스 같이. 그래서 염치불구 검치두덕, 염치, 검치 이런 단어들도 지금 라임을 운율을 맞추면서 좀 해학적인 언어 유희적인 그런 요소도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 뭡니까? 욕심 많은 내 자마, 염치 없는 내 자마,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오니? 자마 좀 제발 좀 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젯밤에 오던 잠이 오늘 아침에 다시 오네. 딱 지금 저도 그렇죠? 어젯밤에 잠 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졸려. 잠이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려.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마자마 무슨 잠인고, 이 무삼은 무슨이고요. 그다음에 잠고는 여러분들 그 고라고 하는, 고전 시가 읽을 때 고는 의문형어미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세자는 어디 있는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자마 무슨 잠이냐, 가라 제발 좀 멀리 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잠은 화자에 있어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화자가 뭐예요? 거부하는 대상인 거죠. 거부하는 대상. 알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구태여 너는 갈 데가 없어. 이 간 데는 약간 오기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간 곳이 없어는 뭔가 좀 해석이 안 되고, 갈 곳이 없어라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원하지도 않는 나의 눈에 이렇듯이 심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잠에 대한 일종의 원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 잠잘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찾아오느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보면 여러분들 요 세 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세 줄, 요 세 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줄은 뭐냐면, 자, 화자와는 반대되는 처지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자와 반대된다는 거는,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잠을 거부하고 있죠. 근데 지금 화자와 반대된다는 거는 잠을 원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보세요. 밤낮으로 한가해가지고 달 밝은, 달월자의 밝을 명자 달 밝은 동쪽으로 난 창에 혼자서 앉아서 삼사경 깊은 밤을, 여러분 이 삼사경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전 시가 보면은 뭐 삼경, 그 조지훈의 승모 보면 이 밤이 이제 귀뚜라미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곳갈은, 그 다음에 그 박인로의 누앙사 같은 데서도 뭐 삼경 되자마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하나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선 시대에 밤의 시간을 나누는 단위였어요. 밤. 자, 이거 좀 하나 알아두세요. 조선 시대에는 하루를, 지금은 하루를 우리가 몇 시간으로 나눕니까? 주로 이제 24시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루를 24 단위로 쪼개는데, 조선시대에는 하루를 12개로 쪼갰어요. 시간을 12개. 그 12개가 뭐냐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여러분 들어봤죠? 이거 12간지라고 해서 각각 이제 동물들이 있는 건데,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12개로 나눴어요. 자,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자시라는 게 밤 11시부터, 그러니까 11시니까 23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고, 축시가 새벽 1시부터 3시, 인시가 3시부터 5시, 57, 79, 91, 11, 그다음에 오후 1시, 그다음에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2시간 단위로 나눈 겁니다. 자,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자정하면 몇 시입니까? 자정이 됐다. 그럼 자정은 밤 12시죠. 그 이름이 자정인 이유가 자시의 정중앙이라고 해서 자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시의 정중앙,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니까 자정은 밤 12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정오라고 들어봤어요? 정오? 정오는 오시의 가운데, 가운데 정자, 오시의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시가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중에서 경이라는 건 뭐냐면 밤을 5개로 나누는 단위인데, 여러분들 퀘스천, 이 12개 중에서 밤이 이 중에 5개가 딱 밤이거든요. 조선시대는 밤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밤이 언제냐면, 자, 요때부터예요. 술시부터, 새벽 7시부터가 잠이었어요. 그래서 이 술시를 뭐라고 하냐면 일경이라고 했습니다. 일경.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해시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경이라고 했어요. 이경. 두 번째 경. 자, 그 다음에 이 자시를 뭐라고 했냐면 3경, 그 다음에 축시를 4경, 인시를 5경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3경, 4경이란 얘기는, 여기 3, 4경이란 얘기는 새벽 3, 4경까지면 거의 뭐 새벽 3시죠.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을 못 들어서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은 화자가 아닌 거예요. 화자랑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무상불청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밑에 청하지 않은 원망 소리를 네가 올 때마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왜 듣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봅시다. 이렇게 내 눈에 여기 보면은, 왜 잠아 너 왜 이렇게 오니? 너 이렇게 세상 사람 많은데 나한테 오니? 원치 않은 내 눈에 이렇게 심하니?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밤낮으로 한가해가지고 밝은 창 혼자 앉아가지고 잠 못 들고 3, 4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서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체 왜 너는 청하지도 않은 나한테 와서 올 때마다 원망 소리를 듣니? 하는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석반, 저녁밥이죠. 저녁밥을 거두치고 저녁밥을 이제 다 먹어서 치우고, 황혼이 되든 마든, 황혼이라는 건 해질녘이죠. 되든 마든, 여러분들 뭐 하든 마든 이런 게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자마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혼이 되자마자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랴 마음 먹고, 낮에 남은 일이 있나 봐요. 자, 언하당은
그 말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황혼이라서 섬섬옥수는 아주 그 뭐랄까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이라고 하는 거라서 지금 벌써 여기서 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화자가 여성인 건 아닌가 하고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섬섬옥수를 바삐 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를 숙여서 실한 바람, 이 바람은 지금은 이제 발인데 실 길이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실을 한 발을 풀어내요. 드문드문 질긋 바늘. 그러니까 질긋은 무슨 말인지 좀 약간 알기 어려운 말이고, 지금 바늘을 두어 뜸, 한 뜸, 두 뜸 뜨다고 하죠. 바느질. 그럼 지금 여기서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화자의 성별을 알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남성들은 바느질을 하지 않았고 여성들이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이거 딱 봐도 이 지금 화자가 여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은 낮에 못한 남은 일은 뭐였습니까? 바로 바느질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 황혼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자마자 낮에 바느질이 많이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섬섬옥수를 들어가지고 지금 등잔 앞에 고개 숙여가지고 실을 뜨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찰나에 되자마자 난데없는 나의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자, 지금 원하지 않은 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느질 일이 많이 밀리고 해가지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잠이 달려들고 있는 거죠. 약간 비타민을 복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화자가. 자, 눈썹 속에 숨었니? 야, 너 대체 어디서 너 어디서 숨었다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니? 내 눈썹 속에 숨어 있었니? 아니면 눈 아래에 솟아 있었니? 아니면 이 눈 지금 뭐냐면 이 굉장히 좀 약간 재미있는 표현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웃긴 표현, 해학적 표현인 건데 잠이 계속 드나드니까 대체 잠이 어디 눈썹 사이에 숨어 있다가 오는가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잠이 이 눈 저 눈, 이쪽 눈 저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눈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요술을 피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잠이 오는 과정, 잠이 오는 그런 느낌과 잠이 오는 상황을 잠이 막 왔다 갔다 막 숨었다 나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요술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맑고 맑은 내 눈이 절로 희미하다. 자, 그래서 맑았던 내 눈이 잠이 와서 희미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잡노래가 되는 거고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상도 대구 지방에서 주로 이제 전승되던 이제 민요가 되겠고, 이제 그 민요 중에서도 지금 이 화자가 아까 이제 여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여성들의 민요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능이나 평가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내신에선 가끔 나옵니다. 부요라고 합니다. 부요. 그래서 부녀자들, 그러니까 부인들의 노래라고 해서 부인들의 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민요라고 해서 부요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노래는 서민적입니까? 양반적입니까? 굉장히 이제 서민적인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독특한 점이 의인법을 구사했다는 거. 그래서 잠한테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걸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잠아 너 어디 숨었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니? 그 다음에 너 잠아 왜 무슨 요술을 피우니? 이러면서 잠이라고 하는 무생물적인 요소를 마치 행동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의인법이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 화자는 어떤 여인이면 어떤 고달픈 노동,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밀렸는데 그런 어떤 고달픈 현실 속에서 잠을 이겨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달픈 삶의 현실과 졸림을 어떤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쏟아지는 잠 사이의 어떤 고달픔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어떤 노래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민중들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민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밑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귓돌이 저깃돌이. 자, 사설 시조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시조랑 사설 시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시조라는 거는 일단 정형시라고 해서 형식이 정해졌는데, 시조는 몇 줄짜리 문학입니까? 원래는 세 줄이죠. 하나, 자, 세 줄짜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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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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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세 줄짜리고 사음보로 딱 끊어지는 게 원래 시조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줄을 초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줄을 중장이라고 하고, 셋째 줄을 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원래 시조는 이런 형태였는데 여러분들 뭐 부모님한테 진지톡 보낼 때도 세 줄 이상 써야 되는데 세 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사설 시조에 오면은 굉장히 이게 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 중장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종장도 이 첫 번째 세 글자 이건 고정이지만 요 뒷부분은 확대되는, 그리고 드물게 이제 초장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길어지는,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바로 사설 시조가 되는 거고요. 자, 시조라는 건 원래 양반들의 문학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길게 이렇게 늘어진 사설 시조는 서민들의 시조예요. 서민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서민들도 시조를 썼지만 특히 사설 시조는 무조건 서민들이 쓴 거고, 그래서 조선 후기 서민들의 작품은 작가가 밝혀진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설 시조는 전부 다 작자 미상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귓도리가 뭡니까? 귀뚜라미죠. 귀뚜라미.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주된 시적 대상이 귀뚜라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지금 현대어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어여쁘다는 무슨 뜻이에요? 뭐 예쁘다, 좀 뭐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이런 뜻인데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 어여쁘다는 뭐였냐면은 불쌍하다는 뜻이었어요. 불쌍하다. 단어의 의미가 변한 거죠. 여러분들 그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그 서문 보면은, 어제 서문 보면 세종대왕이 내 일을 어여삐 여겨 라고 한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거를 불쌍히 여겨라고 해서 그걸 어여삐 여겨라고 쓰셨는데, 자, 그래서 옛날에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귓돌이 저깃돌이, 불쌍하다 저깃돌이, 대체 어찌하여 귀뚜라미는 지는 달이 지고 새는 밤, 새어가는 밤에 긴 소리, 그러니까 길게 우는 소리, 짧게 우는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자, 지금 보면은 슬픈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귀뚜라미 소리가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슬프다고 하고 있죠. 자, 저 혼자서 울어대어 귀뚜라미, 그러니까 저 혼자는, 이 저는 귓돌이죠. 귀뚜라미 너 혼자 울어가지고 사창, 비단창가죠. 자, 비단창에, 자, 이 사창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를 사창이라고 하냐면은 그 여성들이 머물던 내방, 그러니까 이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비단 창문이라는 게 여성들의 주거 공간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화자가 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여성 화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창에 그 비단 창가에 여윈, 설풋, 잠깐 든 약하게 든 잠을 살뜨리도, 알뜰하게라는 뜻인데 여기는 약간 반어법으로 얄밉게도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살뜨리도 깨우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면 일단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 일단 가와 나가 묶인 이유를 알겠죠. 둘 다 어떤 공통적인 소재가 있습니까? 바로 잠이라고 하는 소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어인 잠을 깨우는구나. 근데 약간 지금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 가의 그 잠노래의 화자는 잠을 안 자고 싶은데 잠이 오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나의 화자는 잠을 자다가 깬 상황인 거예요. 약간 좀 반대되는 상황이죠. 자, 살뜰이도 깨우는 거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깨우는 게 뭐 때문에 깬 거예요? 지금 화자가 뭐 때문에 깬 거예요? 바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화자가 잠에서 깬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뚜라미가 짜증나겠죠. 여러분들 잠자다가 막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서 깨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귀뚜라미한테 짜증을 내야 되는데, 마지막 이 부분이 화자의 정서가 이제 가장 이제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귀뚜라미한테 짜증을 안 내요.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이게 약간 이제 감탄사예요. 두어라, 그러니까 쟤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가 비록 미물, 하찮은 생물이나 무인동방, 무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인 자동차, 무인 운전 알고 있죠? 사람 없는 방에 내 뜻을 아는 이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이 너가 누구겠습니까? 귀뚜라미라고 하는 거죠. 귀뚜라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내 뜻이죠. 내 뜻. 이게 무슨 뜻인지 중요하죠. 자, 이 내 뜻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바로 이 무인동방에서 나올 거예요. 무인동방.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 없는 방이죠. 사람이 없는 방. 그러면 이 사람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냐면 즉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애인이 없다는 거죠. 또는 애인이나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느끼는 가장 주된 정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뭐가 드러난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화자가 느끼는 가장 주된 정서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뜻이 외로운 뜻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자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깼어요.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깼어. 근데 귀뚜라미가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야 외로운 내 뜻 알아서 울어주는 건 외로운 내 곁에 있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귀뚜라미가 우니까 뭐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운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게 내 뜻 알아주는 게 너밖에 없구나. 에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시적 화자의 상황 자체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외로움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슬픈 소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시 주목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뭐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귓도리가 뭡니까? 무엇의 대상? 여러분들 제 여승이라는 강의 들었으면 이미 나왔겠지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에 나의 감정을 이입해서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고, 특히 이입할 때 자연물과 나의 정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어떻다 그럽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슬프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귀뚜라미 소리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화자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귀뚜라미와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괄호 귀뚜라미에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봅시다. 귓돌이 저깃돌이 불쌍하다 저깃돌이 어찌된 귓돌이가 지는 달 새는 밤 이 밤 한밤 내에 길고 짧게 절절히 슬프게 울어가지고 지 혼자 울어서 비단 창가에 잠깐 잠든 나의 삶을 얄밉게도 깨우는구나. 그래도 그냥 가만히 두어라. 지가 비록 하찮은 생물이지만 외롭고 사람 없어서 외로운 내 뜻을 알아주는 이가 너밖에 없는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가을 밤에 임을 그리는 어떤 외로운 어떤 여성 화자의 심정을 귀뚜라미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 이 부분도 또 잡노래와의 공통점이 드러나죠. 너뿐인가 하노라. 지금 너는 누구겠습니까? 귀뚜라미죠. 이것도 역시 청자가 어떻게 성조되어 있습니까? 화자는 누굽니까? 화자는 나고 청자는 귀뚜리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특히 여기 두어라 이런 거 깨우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감탄스러운, 그러니까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이 영탄법적인 요소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곁들여 가지고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형식적으로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부분인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귓돌이 저깃돌이 어여쁘다 저깃돌이.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 세 개가 똑같거나 비슷하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AABA 구조라고 하는 거죠. AA 구조.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피네. 오케이?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자, 이렇게 뭔가 AAB의 구조는 요 세 번째에서 여러분들 그 세 번째에서 한번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러분들 드럼 칠 때도 이렇게 궁치 빡치 하면서 뭡니까? 스네어 그 높은 음이 들어가는 게 세 번째죠. 그래서 이 세 번째에서 항상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은 어떤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AAB의 구조가 특히 민요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어떤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런 어떤 AAB의 구조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만약에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다음 중 이와 같은 구조가 드러나는 시는 하면은 AABA 구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시가 귓돌이 저 귓돌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이혹의 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만 가와 나의 공통점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 왜냐하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 잠이라는 소재가 사용됐다는 거죠. 저 위에 잠노래고 아래는 잠을 깨고 있으니까 동시에 공통적으로 잠이라고 하는 요소가 드러나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선 후기의 서민문학이라는 겁니다. 서민문학.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서민문학이고, 자, 가는 민요였고 그다음에 나는 사설 시조로 둘 다 서민들 사이에서 전승되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적 화자의 성별이 동일합니다. 누굽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바로 여성 화자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죠. 여성 화자가 드러나는 노래를 부요라고 한다고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특히 근데 이제 부요는 민요에서 좀 드러나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가가 부요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적 화자의 상황이 비슷해요. 상황. 자, 무슨 상황이냐면 둘 다 부정적인 상황이죠. 부정적인 상황. 자, 가는 왜 부정적입니까? 잠을 자면 안 되는데 잠이 오는 부정적인 상황.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외로운
님이 없어서 혼자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현실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자, 5번째, 어조가 비슷합니다. 어조가 어떤 어조입니까? 바로 탄식적 어조. 부정적인 상황에 탄식하는 이제 그런 어조가 드러난다는 거고. 자, 5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청자의 설정이 비슷. 6번째죠. 청자의 설정이 비슷합니다. 청자의 설정. 그래서 둘 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가는 잠에게, 나는 귀뚜라미에게 잠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특히 이 두 개 다 인간이 아닌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인화시켜서 의인법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가와 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이옥의 이제 고전 그 수필이 되는 건데, 이옥도 참 인생이 뭐랄까 파도 풍파가 많았던 분인데, 자, 지금 이 다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근데 저는 이 보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대놓고 보기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줬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건데, 보기가 너무 친절해서 좀 재미가 없어진 글이 이옥의 좀 어부가 되겠습니다. 자, 어부는 국가의 상황을 물속의 세계. 자,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국가란 뭐다? 물속의 세계다. 그럼 빗대때, 그럼 여기서 벌써 어떤 성격이 드러납니까? 이 글에 비유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국가를 바닷물, 물속에 빗댔다는 겁니다. 자, 군주 이퀄 용해. 계속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하들을 큰 물고기에, 백성들을 작은 물고기에, 이런 이 비유의 대응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를 비판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 나왔네요. 비판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현실을 비판하는 건지 우리가 읽어보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글쓴이는 나라의 근본은 작은 물고기인 백성이에요. 자, 지금 여기 세 가지 부류가 나오죠. 용, 군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물고기, 신하들이 나오고, 작은 물고기,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작은 물고기인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큰 물고기, 관리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군주, 즉 용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벌써 지금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비판하는 현실 세계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보를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벌써 여기서 내용과 비유 방식과 비유 구조와 유추 구조와 주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얘기해 준 그런 보기예요. 그래서 보기가 있으면 충분히 이 어부라는 글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읽어봅시다. 물은 하나의 국가요. 자, 벌써 지금 비유하고 있죠. 보기에 나왔던 것처럼. 자, 국가가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이 뭡니까? 물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국가라고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주라는 원관념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용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고기 가운데서도 고래, 고너, 바다정어 같이 좀 큰 것들은 신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들. 자, 군주를 안팎을 모시는 이제 신하가 되겠죠. 고래, 고너, 바다장어는 좀 이제 큰 얘기가 사람들이 되는 건가 봐요. 자,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같은 것들은 설이나 아전의 물이다. 지금 보니까 보기랑은 지금 약간 좀 다르네요. 보기는 3단계로 분류했는데 여기는 지금 4단계로 지금 분류를 처음에 해놨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물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 파란색으로 해볼까? 물이니까 그래도. 물새가 이렇게 있는 거고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물이고 가장 높은 건 뭐겠습니까? 바로 용이 되겠죠. 용. 자, 용이 뭡니까? 군주죠. 군주. 자, 그 밑에 누가 있는 겁니까? 고래나 고너나 그 바다장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좀 큰 친구들. 큰 물고기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하가 되는 거겠죠. 신하. 자, 그 다음에 좀 덜 큰 친구들. 여기 잉어나,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 그 다음에 맥잉어, 다랑어 같은 좀 덜 큰 친구들은 뭐 약간 말단 관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장관급 내각이 되겠고, 이 말단 관리는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크기가 한 자도 못 되는 것들은 물나라의 만백성. 그러니까 크기가 가장 작은 친구들. 작은 친구들이 뭡니까? 바로 백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상하가 사례가 있고 큰 놈이 작은 놈을 통솔하니 그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지금 어떤 유추가 들어가는 거야. 유추라는 건 유비추리, 유사한 속성에 빗대 가지고 얘기를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게 유추거든요. 자, 지금 뭐랑 뭐가 비슷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물속 세계와 사람의 세계. 사람의 세계가 조선시대겠죠. 이때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 물속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다 이깁니다. 그걸 다스린다고 통솔한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순서로 그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있던 사회니까 어떤 큰 신분이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지배하는, 통솔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사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라도 유추와 비유의 차이점이나 유추가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려면은 여기서는 제가 다루지 않을 테니까 뭐 검색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뭐 저한테 질문을 통해서 유추와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3년간 수험생활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용은 뭡니까? 바로 이제 군주, 왕이 되겠죠. 왕은 물나라를 다스리면서 날이 가물어서 마르면 비를 내려주고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을까 염려하는 큰 물결을 일어나게 해서 물고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약간 왕을 칭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아까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 있지만 약간 사렸어. 왕까지는 비판을 못 하죠. 조선시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의 비판이 되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 신하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고, 용은 여전히 찬양해요. 조선시대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용은 아주 잘하고 있어. 비를 내려주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은 뭡니까? 왕의 은혜죠. 이 위 앞에 것들이니까 그 왕의 은혜가 물고기에 대해서 은혜를 끼침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은혜는 물고기들에게 은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인자하게 베푸는 것은 한 마리 용뿐이요. 자,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하는 거는 용밖에 없다. 그럼 누구는 위하지 않는다. 요 새끼들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제대로 위하는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거겠죠. 자, 물고기를 학대하는 건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관리들이었죠. 관리들. 자, 고래와 암코래는 조류를 들이마셔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자,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그 다음에 그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로 삼는데, 시서라는 거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일을 마치 자신의 어떤 무슨 취미생활이나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룡과 악어는 물결을 헤치며 삼키고 먹어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를 거친 땅의 농사일로 삼으며, 그러니까 이 교룡과 악어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를 자신이 마치 농민들이 해야 되는 일처럼 자신들의 생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족속들은 틈을 타서 발동을 해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은이요 오기요 삼는다. 이게 세 번째죠. 마치 작은 물고기를 자기 놀이개처럼,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물이나 놀이개처럼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봅시다. 지금 여기 주체가 뭐가 나오냐면, 첫째 고래와 암코래가 나오고, 둘째 교룡과 악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그 문절망둑, 쏘가리, 두렁어리, 가물치들이죠. 자, 이 주체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을 학대하고 수탈하는 관리들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나온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잡아먹는 일을 시서로 삼고, 잡아먹는 걸 노선으로 삼고, 자신의 의기를 옥으로 삼는 이 세 가지 행위들이 다 뭐가 됩니까? 백성들을 학대하고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여기에다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강자가 약자를 삼키고, 마치 물처럼이죠. 강자라는 건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약자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겠어. 자, 관리들이 백성들을 삼키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래 것을 약탈하니, 만약에 강한 자, 높은 자가 실증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자, 강한 자, 높은 자가 계속해서 실증내지 않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시행을 한다면 작은 물고기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현실 고발적인, 지금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요소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고, 특히 이 현실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비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슬프도다 에제라 슬프도다.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영탄법, 화자의
작가의 어떤 서술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어떤 영탄법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작은 물고기 아까 뭐였습니까? 계속 이걸 바꿔서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없다면, 서민들이 없다면 용, 왕이 누구와 함께 군주가 되며, 자 지금 왕의 그 왕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왕 혼자서 나 혼자 왕할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를 따르는, 그를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있어야만이 왕이 자격과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민본주의 사상.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본주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 신하들, 관리들이죠. 관리들이 어떻게 으스댈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용의 도리란, 이 용이 뭡니까? 왕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뭐냐면 왕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지금 이 서술자의 이 작가의 그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에게 구구절절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좋지만, 막 비를 내려주고 뭐 보호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큰 물고기가 되겠고, 현실적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신하들, 관리들이 되겠죠. 관리들. 그거를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내려주는 것보다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신하들을 잘 다스려가고 견제하고 벌을 주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는, 백성들을 해치는 탐관 오리들을 잘 징벌하고 물리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영타법 나타나네요.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지 못하니, 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 어떤 이런 수탈,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니 그 큰 물고기는 뭐겠어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 오리들, 관리들이 되는 거겠죠. 자,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게 어찌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람들이 물고기를 불쌍해하죠. 쟤는 왜 물고기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 왜 작은 물고기는 왜 물고기로 태어나서 막 잡아먹힐까? 왜 물고기는 저렇게 불쌍하게 미물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걱정하는데 사실은 물고기가 우리를 더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 어찌 저렇게 관리들한테 뜯어먹히고 살까? 오히려 물고기가 우리를 더 걱정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백성의 괴로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를 굉장히 시크하게, 풍자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필이 이옥의 어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이건 이제 고전 수필로서 어떤 올바른, 왕이 국가를 올바르게 경영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백성들을 학대하고 수탈하고 있는 그런 많은 관리들, 그들을 물리치고 잘 관리하고 징벌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도를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엇을 통해서 물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인간 세계와 수국, 물의 세계가 같다라고 하는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그럼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봅시다.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번, 대상의 부재로 인한, 대상이 없어서 부재로 인한 그리움의 심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대상의 부재 같은 경우에는 가는 절대 아니겠죠. 뭐 잠이 안 와서, 잠이 와서 한탄하고 있는 건데, 뭐 대상의 부재 이런 거는 뭐 딱히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그리움의 심정도 딱히 해당 사항 없을 거기 때문에 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래도 그나마 가능하겠죠. 왜? 지금 사람 없는 방에서 내가 탄식하고 있으니까 나의 주된 정서가 외로움이라고 했었죠. 외로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나는 그렇듯 하지만 다도 전혀 아닌, 다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되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현실의 어려움 극복이라고 하는 측면은 전부 나옵니다. 맞죠? 가는 잠이 오는 상황,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그 외로운 상황, 그 다음에 다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그 현실의 어려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의지적 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는지는 의문이에요. 일단 가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지만 그 잠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잠을 한탄하는 그런 좀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도 역시 그냥 외로움에 대한 한탄이지 그거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다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은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요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 우리가 의지적 태도라고 하면은 작가나 화자 자기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도 그닥 끌리지 않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절망적인 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일단 이상이 있어야 되죠. 이상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이상인지 안 드러나 있죠. 무슨 뭐 잠이 안 오는 상황이 이상이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고 세 작품 모두 다 어떤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셋 다 뭔가 끌리지 않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부정적인 현대 상황 맞는 거죠. 다 부정적이었죠. 그 다음에 탄식하는 태도 맞죠. 가는 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외로움에 대해서 다는 백성들의 수탈에 대해서 탄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물의 속성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사물 이런 건 가에서는 뭐 바늘 뭐 이런 바늘 같은 것도 일상 사물이겠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사창, 비단, 창문 이런 것도 뭐 사물이긴 하겠으나 거기서 뭐 모두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5번도 전혀 맞지 않는 선택지가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와 달리 나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일단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가봅시다. 가. 지금 보니까 뭐 자마 여기도 반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내 자마 뭐 여기 보여 자마 지금 이제 여기도 반복법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반복법 당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 한번 봅시다. 귓돌이 뭐 이렇게 하면서 반복법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42번에 1번은 가와 달리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바로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어의 반복, 즉 반복법을 통해서 뭘 형성하고 있습니까? 운율과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시가 되기 때문에 1번은 아닌 게 되겠고요. 2번 봅시다. 나와 달리 가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됐죠. 자, 일단 나 봅시다. 나를 보면은 자, 귀뚜라미 소리 있죠. 귀뚜라미 언제 옵니까? 가을에 울죠. 그다음에 귀뚜리 우는 소리 드러나니까 자, 여기서 무슨 심상이 드러납니까? 바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그 청각적 심상이 어떤 계절을 환기합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럼 나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달리 가는이라 그랬죠.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는 거는 나 맞죠? 근데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 가가 무슨 계절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둘 다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계절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죠. 뭐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면은 뭐 원망 소리 듣는다 뭐 요런 데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계절을 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아니게 되겠죠. 그럼 뭘로 고쳐야 됩니까? 가와 달리 나는으로 고치면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적 배경 나타납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밤이죠. 밤. 둘 다 밤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시적 상황 뭐겠습니까? 부정적인 어떤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서리적 표현이라는 거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하는 거죠. 자, 지금 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죠. 자심하뇨 뭐 이렇게 자심하뇨 이런다는 점에서 그 질문을 통해서 서리법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나에서는 어떤 질문, 의문 영음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질문하는 그런 방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는 맞지만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리법이 드러날걸요. 잘 보십시오. 자, 저 물고기들이 어찌 우수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심하지 않다고 하랴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도 사실 서리법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색채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와 다 모두 어떤 색깔이 떠오르진 않고 있죠. 특히 색채 대비 상반되는 색채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번도 아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봅시다. A와 B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는 잠노래의 잠이고 B는 귓도리의 잠입니다. 자, 잠노래의 잠은 화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조적이라는 건 도와주는 수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잠은 화자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바느질을 하는 거죠. 근데 바느질을 하는데 보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번은 정반대로 얘기한 선택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귓도리의 잠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맞게 되겠죠. 자, 이 귓도리의 잠이 외부적 요인, 어떤 요인 때문에 방해받았습니까? 바로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잠노래의 잠과 달리 귓도리의 잠은 화자가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귓도리의 잠이 화자가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다 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전혀 현실 벗어난 탈속적인 현실을 벗어나가자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A와 B 모두 현실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잠이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면은 현실에서의 고통 때문에 잠이라도 자자 해가지고 좋은 꿈 꾸고 싶다 하면서 그냥 잠에 빠져드는 그런 게 현실 도피적인 그런 성격인 거지, 가와 나는 전혀 그런 성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4번 귓도리의 잠과 달리 잠노래의 잠은 화자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완전히 반대죠. 잠노래의 잠이 오히려 화자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틀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잠노래의 잠과 귓도리의 잠은 모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 A는 거부하는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아 너 왜 오니 제발 좀 꺼져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건데, 자, B의 잠을 화자가 거부한다고 보긴 힘들죠. 그냥 잠을 깨웠더라도 나를 알아두니까 귀뚜라미 소리를 그냥 두란 얘기지, 그렇다고 잠을 거부하는 대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런 점에서 5번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라마의 그네들의 물을 감상한 내용으로 속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네요. 일단 기억 봅시다. 청하지도 않은 원망 소리를 올 때마다 듣니 왜? 자,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잠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아닌 거죠. 잠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건 맞죠. 너 왜 올 때마다 원망 소리 듣는데도 왜 나한테 계속 오는 거야? 라고 지랄하고 있지만, 그게 화자와 상반된 처지는 아니고 화자가 잠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겠죠. 자,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아니라 위에 그 초록색 부분, 나와 달리 잠이 안 와갖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오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자와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쓰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변형시켜서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은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화자를 고잘픈 3이라고 했는데, 니은 봅시다.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버놓고 이 못한 일이 바느질이었는데 낮에 다 못했다는 얘기가 일을 할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겠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화자의 고달픈 삶, 맞는 게 되겠죠. 특히 부요라고 하는 어떤 여성들이 그때 이제 굉장한 시집살이와 가사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요들에는 어떤 노동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다는 점도 곁들여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잠을 의인화하여 잠이 쏟아지는 화자의 현재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되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잠을 마치 사람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표현하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되니까 정답은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화자의 내면적 슬픔, 절절히 슬픈 소리,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귓도리 울음소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미음 봅시다. 사람 없는 방에 내 뜻 아니가 너뿐인가 하느라, 혼자 살아가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알아주는 유일한 대상이 귓돌이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우리 해석했었죠.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딱 하나 남았네요.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보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바로 이제 풀어봅시다. 용이 큰 물결을 일어나서 물고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백성을 어둡게 살피는 왕의 모습.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2번 교룡과 악어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이 교룡과 악어가 잡아먹는다고 했죠. 잡아먹는 것은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모습.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3번 작은 물고기가 없으면 어찌 용이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어떻게 군주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게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 있다는 민본주의 의식을 보여준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작은 물고기를 해치는 족속을 물리치는 일이 용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 해치는 작은 물고기들을 큰 물고기들을 물리치는 것이 용의 도리라고 하는 게 군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관리를 잘 다스리는 건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백성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이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은 백성입니까? 관리들입니까? 당연히 관리들의 비판의 대상이지 백성들은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백성들은 불쌍하게 여기는 처지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지 못한다는 게 바로 어떤 관리들의 수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관리들의 수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고 백성을 까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비판의 주체를 잘못 파악한 선택지라는 점에서 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3개의 고전 문학 지문을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